얘들아 해보자 이제. 뭐 이제 시험이 뭐 어렵게 나오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를 보여준 거야.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아마 너희들 중에 80 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있나? 모르겠네. 왜냐면은 좀 1차 파트라서 그 기본적으로 너네들 공부를 너무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서 좀 이제 정신 좀 차리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좀 어렵게 냈거든. 그래서 이제 좀 남은 시간 열심히 해서 니네 이제 25일 날 보잖아. 그치? 목요일인가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좀 남은 시간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좀 어렵게 됐다. 근데 이제 진짜 너희 학교 시험이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지금 조금 많이 높은 게, 왜냐하면은 그동안 학원들 좀 기조가 다르거든. 원래 니네는 한 번도 모의고사 지문이 시험 범위에 포함된 적이 없어요. 이번에 이제 처음 포함됐고, 그 다음에 워크북 같은 거 따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번에 그것도 만들어줬지.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되게 열의가 있는 분이라서 시험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온 시험 문제 수준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알겠지? 직보는 아마 저녁 7시 할 거야. 수요일 7시. 왜냐면 그 4시에 3학년 직보가 잡혀가지고 광복고 3학년. 너는 이제 걔네 끝나고 7시 하는 걸로. 알겠죠? 그 다음날 어차피 보니까 국어 말고 직보하는 과목 없잖아. 그래서 그 저녁 7시 오면 돼요. 직본 날은. 자, 그리고 이제 독서 지문 있는데, 독서 지문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이 있잖아. 클리닉 때도 내가 몇 명한테 얘기했는데, 이거를 시험장 가서 처음부터 읽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 거의 내용이, 주요 내용은 좀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가도 그렇고, 여기 그 가나 지문 나와 있는 애 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식물 지문도 그렇고, 그 전반적인 어떤 그 글의 구조라든가 주요 내용은 이미 숙지를 한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야 된다고. 자, 일단 가 같은 경우 봅시다. 가는 일단 여기에서 이제 공리주의 얘기 나오는데, 공리주의가 개인의 행위와 관련된 사회 구성원의 쾌락도 고려한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최대 행복의 원리라는 것이 사회 전체의 최대 행복의 원리다라는 거 여기에서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이익, 효용, 공리 이거 다 이제 같은 말들이다. 쾌락까지 해가지고 요거 이제 여기서 잡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 같은 경우는 핵심이 뭐냐면은 밀 이전의 공리주의하고 밀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란 말이야.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쾌락이 측정 가능하고 원천에 상관없이 동질적이므로 양에서만 차이가 난다는 양적 쾌락주의, 그렇지? 근데 요 밀 같은 경우는 본래부터 질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질적 쾌락주의. 이게 일단 첫 번째 차이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차이점.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육체적인 쾌락하고 정신적 쾌락하고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본다. 그쵸? 그래서 얘랑 구분 없이 양만 많으면은, 쾌락의 양만 많으면은 행복의 양도 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얘는 어때요? 질적 차이가 있어. 육체적 쾌락하고 정신적 쾌락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얘랑 달라. 정신적 쾌락이 더 이제 얘보다 우위에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얘는 저급 쾌락, 얘는 이제 고급 쾌락.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밀 같은 경우에는 인간 행복의 본질적 요소로 정신적 쾌락을 꼽았어요. 다시 말해서 육체적 쾌락은 우리가 여기에서 최대 행복의 원리를 중시한다라고 했는데, 이 행복에 저급 쾌락 들어간다는 거야, 안 들어간다는 거야?
안 들어간다는 얘기야. 알겠지? 오로지 이제 정신적 쾌락, 고급 쾌락만을 얘가 고려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밀 이전의 공리주의 같은 경우는 이거 있잖아. 두 가지 문제 있었잖아. 두 가지 문제. 이거 두 개를 동일시하다 보니까 동물이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최대 행복 추구가 인간의 이기심이란 본성과 상충할 수 있어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이 있는데 밀은 이 두 가지 문제점을 다 어떻게 했어요? 해결을 했어. 그 밑에 이제 해결 어떤 식으로 했는지가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했느냐? 저급 쾌락, 고급 쾌락으로 이제 구분을 한 다음에 짐승들이 느끼는 것은 저급 쾌락,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은 고급 쾌락. 이런 식으로 이제 쾌락의 질적 차이를 구분을 해서 첫 번째 문제를 해결했고,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 여기서 또 차이점 나오죠.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뭐라 그래? 외적 제재가 개인의 이기적 본성을 제어할 수가 있다. 그렇지? 근데 밀은 뭐라 그래?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거. 외적 제재가 개인의 이기적 본성을 제어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밀이? 그거 아니죠. 제어할 수는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최대 행복에 원래 부합하는 행동을 하게 할 수는 있는데 자발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이끄는 힘은 아니다. 자발적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발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개인의 이기적 본성을 제어해서 최대 행복에 원래 부합한 행동을 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내적 제재인 양심이 필요하다. 내적 제재, 양심, 도덕적 의무감 다 같은 얘기란 말이야. 다 재진술이에요. 이러기는 내면에 고통을 준다. 그치? 그리고 미한테 있어서 외적 제재는 개인의 이기적 본성을 제어하는 것보다도 내적 제재인 양심을 함양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 알겠지?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비로소 인간은 자기 지향성을 극복하고 최대 행복의 원리에 따른 삶을 실현할 수가 있다. 어떻게? 자발적으로. 알겠지? 지금 내가 말한 내용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미 시험장 가면은. 다음에 이제 나에서 중요한 건 뭐야? 나에서는 일단은 너희들이 얘네는 인간을 이제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는 합리적인 존재라고 보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인간이 효용을 극대화할 때, 이 효용 이론에서 효용을 극대화할 때 뭘 가지고 설명을 해?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랑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 이 두 가지 가지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먼저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랑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이 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것도 이제 설명했었죠. 한계효용, 재화에 대한 소비를 한 단씩 늘릴 때 추가되는 효용.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맛있는 음식 같은 거 계속 먹다 보면 물리기 때문에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효용이 떨어진다라고 그랬어. 그치? 그래서 소비하는 재화의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효용이 감소하는 거, 한계효용이 감소하는 것, 이걸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최적의 선택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둘 중에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 조합을 통해서 최대 효용을 얻으려고 할 때 우리의 선택은 한계 효용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선택을 한다. 요걸 이제 우리가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한계 효용 체감 법칙, 균등 법칙. 그다음 여기 있는 사례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가장 최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선택점 찾는 방법을 여기에서 배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효용 이론이잖아. 이걸 어디다 적용을 해요?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효용 이론을 어디다 적용하냐면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 합리적 근거로 사용을 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 효용 이론에서의 각각의 것들이 요 정부의 정책, 요 누진적 소득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각각 이제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추가적으로 얻는 소득 10,000원의 효용, 이게 이제 효용 이론에서의 한계 효용이잖아. 추가적으로 한 단위 소비했을 때에 얘가 얻는 효용, 그렇죠? 자, 그리고 저소득층이랑 고소득층, 얘네 각각 뭐라고 볼 수가 있어? 얘네 이제 각각의 재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소득층한테 만 원을 주는 것, 그 다음에 고소득층한테 10,000원을 주는 것이 뭐 이게 튀김에 10,000원을 소비하는 것, 아니면 어묵에 10,000원을 소비하는 것,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응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알겠죠? 이거 우리 책에 다 정리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문제를 봅시다. 먼저 1번. 자, 내용을 취합한 문제는 좀 꼼꼼하게 잘 봐야 돼요. 자, 먼저 1번에 밀 이전의 공리주의자들은 모든 쾌락은 원천에 상관없이 양적으로 동일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양적으로 동일한 게 아니라 뭐야? 질적으로 동일한 거죠? 그치? 그 다음에 2번. 밀은 학습된 사회적 감정과 교육과 같은 후천적 경험을 통하여 양심을 해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뭐 2번에서 틀린 사람들 많던데 이거 뭐가 잘못됐어? 사회적 감정이 학습됐나? 사회적 감정은 타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타고난. 그래서 이것도 이제 수업 때 얘기했었잖아. 사람들은 날 때부터 그냥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과 일체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그게 이제 타고났다. 타고난 사회적 감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동일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효용을 얻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서로 다른 효용. 사람마다 가치를 두는 게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효용을 얻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정부가 효용이론에 근거하여 누진적 소득제를 만들 때 고소득자의 추가적인 소득에 대한 한계 효용이 저소득자의 추가적인 소득에 대한 한계 효용보다 작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야? 고소득자들의 소득을 세금으로 걷어서 저소득자들한테 나눠주는 거 아니야? 얘네는 이제 뭐 한 1억 번 사람한테 10,000원을 가져가 봤자 얘네 효용이 얼마 안 준단 말이야. 근데 10,000원 버는 사람들한테 10,000원을 추가적으로 주면은 얘네 효용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 그래서 누진적 소득세도를 정부에서 실행하는 거 아니야. 4번이 답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이해되나? 고소득자의 추가적인 소득에 대한 한계 효용이 저소득자의 추가적인 소득에 대한 한계 효용보다 작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요 고소득자랑 저소득자가 각각 뭐라고? 이게 효용이론에서 각각 소비하는 재화라고 보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고소득자는 소득을 많이 이미 벌고 있는 고소득자는 뭐야? 효용이론으로 따지면은 얘는 효용이론에서 뭐라고 볼 수가 있어? 얘네들 있잖아. 이미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 재화로 볼 수가 있다고.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저소득자는 반대로 효용이론에서 소비를 얼마 하지 않고 있는 재화야. 왜냐면은 효용이론에서의 소비가 누진적 소득세 제도에서 소득이라고 그랬잖아요. 알겠지? 소비가 소득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소득을 많이 얻고 있는 고소득자들은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 재화. 그 다음에 소득이 적은 저소득자들은 소비를 얼마 하지 않고 있는 재화야. 알겠지? 그럼 효용이론에서 어떤 재화를 소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한계용이 점점 적어지잖아. 그러니까 얘도 이제 이미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을 하더라도 한계 효용이 적다란 얘기죠. 얘는 반대로 어때? 효용이론에서 소비 조그마한 재화는 한계 효용이 크단 말이야. 추가적으로 하나 소비했을 때 한계 효용이. 그치? 그러니까 얘한테 소득을 좀 더 얹어주면은 한계 효용이 확 올라간다는 얘기야. 이거 대응되나? 한계 효용, 효용이론하고 그 다음에 누진적 소득세 제도에서 소비랑 소득이랑 서로 대응되고 고소득자는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 재와 저소득자는 소비를 얼마 하지 않고 있는 재와 이렇게 이제 너희들이 대응을 해서 문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알겠죠? 다음에 소비하는 재화의 수량이 늘어날수록 총 효용이 아니라 한계 효용 감소하는 거죠. 됐고 다음에 이제 2번에 자, 밀 이전의 공리주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밀하고 비교하는 거야. 그치? 자, 일단 공통점. 밀과 밀 이전의 공리주의 둘 다 뭐 중시해요? 사회 전체의 최대 행복 중시하잖아. 자, 여기 가에서 공리주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1분도 안 있지? 이게 밀 이전의 공리주의하고 밀하고 공통점이라고 봐야 된다고. 알겠지? 자, 그래서 이번 문제 선택 7번 맞단 말이야. 둘 다 사회 전체가 최대 행복을 누리는 걸 중시하였다. 다음에 2번 니은은 기업과 달리 외적 제재가 개인의 행동을 최대 행복의 원리에 부합하도록 제어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거 못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못한다고 주장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제어할 수는 있어. 제어할 수는 있는데 자발적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인간이 그렇게 행동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못한다는 게 아니야. 제어할 수는 있는데 자발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2번이 지금 잘못됐단 말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정신적 쾌락이라는 거 개념 정의가 뭐였어요? 인간의 고등한 정신력에서 뭐 어떻게 나와 있지? 이거 인간만 할 수 있는 거 맞고. 그 다음에 기억은 니은과 달리 원천에 상관없이 양이 많은 쾌락. 얘는 이제 저급 쾌락, 고급 쾌락 구분을 안 하는 애기 때문에 4번도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5번 인간이 자발적으로 최대 행복의 원리에 따른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내적 제재. 됐죠? 그래서 2번 답 2번인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자, 요게 이제 그 교과서래. 그 본문에 있는 그래프랑 조금 다르지. 본문에서는 한계 효용에 대한 그래프인데 이건 지금 총 효용에 대한 그래프야.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그래프에서 한계 효용을 찾아내야 된다고. 알겠지? 자, 여기서 혜빈이의 최초 튀김 한계에 대한 한계 효용은 8. 그 다음에 오뎅의 한계에 대한 한계 효용은 10이에요. 이게 맨 처음이야. 그리고 튀김하고 오뎅을 각각 한 개씩 소비하고 있을 때, 한 개 소비하고 있을 때, 두 개째 튀김에 대한 한계 효용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 두 번째 튀김에 대한 한계 효용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지금 총효용 나타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튀김을 두 개 소비할 때 총효용이랑 한 개 소비할 때 총효용 여기서 이거 빼주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튀김에 대한 한계 효용은 6이 된다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오뎅 한 개에 대한 한계 효용 얼마야? 8이 되겠죠. 그치? 다음에 튀김 3개째에 대한 한계 효용은 마찬가지 방법을 해주면 되겠지. 어떻게 하면 돼? 튀김 3개 소비했을 때 총효용에서 튀김 2개 소비했을 때 총효용을 빼버리면은 3개째 한계 효용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튀김 3개째 한계 효용은 5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얘도 6이다. 나머지도 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나? 자, 이렇게 한계유형 구한 다음에 봅시다. 자, 일단 혜빈이는 튀김과 오뎅을 합쳐서 5개까지만 구매할 수가 있다. 혜빈이 돈은 가진 돈 5,000원이고 그 다음에 튀김하고 오뎅 가격은 둘 다 1,000원이야. 그러니까 합쳐서 5개까지밖에 구매 못하는 거 맞겠죠? 그 다음에 2번 혜빈이는 튀김 2개와 오뎅 3개를 구매할 것이다.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르면은 한계효용이 같은 지점에서 소비를 한다라고 그랬어. 튀김 2개랑 오뎅 3개. 튀김 2개 한계효용 6. 오뎅 3개 한계효용 6. 맞는 말이죠? 아, 2번도 맞아요. 다음에 3번. 혜빈과 구매를 마친 후 서비스로 튀김과 오뎅 중 원하는 것을 하나 선택할 수 있다면 혜빈이는 오뎅을 선택할 것이다. 자, 혜빈이 지금 여기에서 보면 항상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행동을 한다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제 5,000원을 구매를 했을 때 분명히 이 지점에서 구매를 했을 거란 말이야. 맞죠? 자, 이 상태에서 서비스로 이거랑 이거 중에 하나를 준대. 그럼 당연히 뭘 선택을 해야 돼? 한계 효용이 더 큰 거를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지금 이 구매 시점에서 한계 효용이 튀김이 더 커 아니면 오뎅이 더 커? 튀김이 더 크다고. 그러니까 오뎅이 아니라 튀김을 선택할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튀김이 거의 다 팔려서 2개까지만 구매 가능한 상황이더라도 혜빈이의 선택은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혜빈이는 이미 튀김 2개, 오뎅 3개를 구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팔 수 있는 튀김이 2개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바꿀 필요가 없겠죠. 2개 사는 거 상관없지? 다음에 이제 5번에 혜빈이가 구매를 마친 다음에 친구가 1개만 달라고 할 때 튀김과 오뎅 중 어떤 것을 주어도 상관이 없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튀김을 줘버리든지 오뎅을 줘버리든지 효용이 얼마가 줄어드는 거야? 2개째 튀김 2개째 한계효용 6, 오뎅 3개째 한계효용 6이잖아. 둘 중에 뭘 주더라도 효용이 6이 줄어들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뭘 줘도 상관이 없다고. 알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이다. 그래서 이거는 내 나름대로 거의 이제 이번 시험의 히트죠. 요 이제 그래프를 도표를 변형을 했기 때문에 좀 봐줍시다. 이거 충분히 가능성 있어요. 한계 효용표 대신에 이제 총 효용표 너희들한테 보여준 다음에 이제 문제 내는 거. 이해되지? 이 총 효용표에서 한계 효용 찾아야 되는 거 이거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다음에 이제 4번, 5번, 6번에서 이제 독서 질문. 자,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앞에 나와 있는 이 경제 지문처럼 얘도 너희들이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은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알겠지? 자, 글의 전반부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일반적인 식물의 광합성 과정이야. 일반적인 식물의 광합성 과정이 명반응이 먼저 일어나고 이제 암반응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을 때 이제 명반응에서 어떤 식으로 광합성이 일어나는가? 빛 에너지로 물을 분해하여 암반응에 필요한 화학 에너지를 생성한다. 그죠? 그다음에 이 단계에서 뭐 이제 화학 에너지는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많이 생성되는데 여기 한계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여기에서 부산물로 나온 게 이제 산소다. 그래서 기공을 통해서 산소를 배출하는데 여기서 기공은 산소 배출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둬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산화탄소 흡수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지. 그렇지?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산화탄소가 있어야지 암반응에서 포도당을 만들 수가 있거든. 요거를 잘 기억을 해둬야 된다고. 기공의 가장 중요한 점.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단계 암반응. 암반응은 이제 명반응에서 생성된 화학에너지, 명반응에서 생성된 화학에너지랑 기공을 통해 흡수한 이산화탄소 합쳐가지고 포도당 생산하는 거. 부산물은 여기서 물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암반응의 단계 적어놨죠. 켈빈 회로를 통해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거 순서 너희 책에 나온 것처럼
첫 번째 대기로부터 흡수된 이산탄소는 RUBP와 결합하며 이 결합은 루비스코라는 촉매를 통해서 촉진된다. 이거 우리 아까 책에서 고쳤죠? 이거 단지가 두 번째가 아니라 이산탄소 RUBP 결합할 때 루비스코가 촉매 역할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1단계로 봐야겠지. 두 번째, 이 결합으로 삼탄당 형성. 세 번째, 삼탄당이 포도당 생성. 네 번째, 포도당 생성에 쓰이고 남은 화합물이 RUBP로 재성돼서 이산화탄소로 결합되는 과정이 다시 진행된다. 다시 말해서 4번 단계 끝난 다음에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다시 진행된다 라는 거. 요거 이제 봐두시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일반적인 식물의 광합성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정 수준 이상의 이산화탄소 농도, 적정한 온도 등의 환경이 갖춰져야 한대요. 이런 게 갖춰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 안 갖춰지면 어떻게 돼? 안 갖춰지면은 기공이 안 열리잖아. 기공이 안 열려요. 그럼 어떻게 돼? 물 배출 안 시키려고 기공이 안 열렸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산화탄소 흡수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온도가 높고 그 건조한 지역에서는 얘들 광합성 효율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이제 시포식물은 이제 이러한 단점을 이제 극복을 했단 말이야. 자, 시포식물은 어떻게 이러한 단점을 극복을 해? 얘네는 이제 명반응 과정에서 명반응할 때 추가적으로 일어난 게 있어. 뭐야? PEP하고 이산화탄소랑 결합해서 사탄당을 만들어. 그리고 사탄당이 어떤 역할을 해요? 이게 저장되어 있다가 이산화탄소 모자랄 때 이산화탄소 배출해주잖아. 그러니까 이제 기공 외의 방법으로도 이산화탄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얻느냐고 시포라는 거죠. 알겠지?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C3 식물은 광합성이 여육세포에서만 일어나는데 C4 식물은 여육세포랑 유관속초세포 둘 다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뭐 조심해서 뭐라고 그랬어? C3 식물이 어차피 모든 광합성 과정이 여육세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C4 식물은 여육세포에서 일부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유관속초세포에서 일부 일어나잖아. 그래서 각각에서 일어나는 거 구별해 두라고 그랬죠. 기억나지? 그게 이제 포인트다. 그럼 이제 문제 봅시다. 자, 4번. 적절하지 않은 거. 몇 번이야? 3번이죠? RUBP와 결합하여 루비스코를 만드는 게 아니라 루비스코를 촉매로 해서 이산화탄소랑 RUBP가 결합을 해요. 맞지? 이건 어려운 거 아니고 다음에 이제 5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C3랑 C4 식물의 비교예요. 자, 모두 비대던위를 활용하여 화학에너지를 생성한다. 이게 뭐의 저진술이야? 비대던위 활용하여 화학에너지 생성. 뭐야 이게? 이게 이제 명반응 재진술이잖아. 그리고 C3랑 C4는 둘 다 뭐라고 그랬어? 명반응이 동일하게 일어난다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라고. 다음에 이번에 니은은 기억과 달리 유관속초세포에서 PEP와 이산화탄소가 결합되어 사탄당이 형성된다. PEP랑 이산화탄소 결합해서 사탄당이 형성되는 건 어디야? 이거 유관속초세포가 아니죠. 어디야? 여육이잖아, 여육. 여육세포에서 사탄당이 형성된 다음에 유관속초세포로 이동을 한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지. 다음에 3번. 기억과 니은 모두 삼탄당을 통해 생장에 필요한 포도당을 생산한다. 이게 뭐 얘기야? 이게 뭐 재진수야 이게? 이거 안반응 재진수야. 안반응. 그치, 안반응. 본문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안반응, 켈빈회를 통한 안반응은 C3랑 C4랑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알겠지? 똑같아요, 과정 자체가. 근데 다만 차이점 하나. C3 식물의 안반응하고 C4 식물의 안반응 딱 차이점 하나. 뭐야 그거?
C3의 안반응하고 C4 식물 안반응 차이 뭐야? 일어나는 장소가 다르잖아. C3 식물은 안반응이 어디서 일어나요? 저는 여백세포지. C3는 광합성 일어나는 장소가 여백세포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C4 식물은 안반응 어디서 일어나? 유관속초세포에서 일어나잖아. 알겠죠? 이거 중요한 차이점이니까 잘 봐두라고. 안반응이 C4 식물은 유관속초세포에서 일어난단 말이야. 명반응은 여백세포에서 일어나지만.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한 개의 공간에서 명반응과 안반응 모두 일어난다. 방금 얘기한 거. C3 식물은 명반응, 안반응 둘 다 여백세포. 니은은 명반응은 C4 식물은 명반응은 여백세포, 안반응은 유관속초세포. 알겠죠? 됐고 다음에 이제 6번. 자 이제 이 그림에서 A, B, C가 뭔지 여러분들 이제 잘 대답할 수가 있다고. 자 A가 어디야? A가 여백세포잖아. 그 다음에 B가 지금 비대너지 받아서 탄수화물 생성하는 거, 이 명반응이지. C4 식물도 명반응은 여백세포에서 일어난다. 근데 켈빈에를 통한 안반응이 일어나는 곳은 유관속초세포.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적절한 거 그러는 거죠. A와 C에서 나타나는 광합성 과정은 순환한다. A와 C에서 나타나는 광합성 과정. 안반응 얘기하는 거야. 안반응은 1부터 4까지의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잖아. 순환하잖아요. 그치? 아니 그냥 다 1번이지. 알겠지? 일어나는 장소가 다를 뿐이지 과정 자체는 똑같으니까. 다음 2번 B에서 생성되는 부산물은 A에서 생성되지 않는다. B에서 생성되는 부산물이 뭐예요? 명반응이잖아. 명반응에 생성되는 부산물 산소. A에서 산소. 여기서도 명반응 때 산소 생성된다고. 틀렸죠 그러니까. 다음에 3번 A에서 생성되는 화합물하고 C에서 생성되는 화합물은 서로 다르다. A에서 생성되는 화합물 뭐야? 삼탄당. C에서도 삼탄당. 알겠지? 아니 B에서는 몇 탄당이 만들어져? B에서는 4탄당 만들어져. PEP랑 이산탄소 결합해서 4탄당. 그리고 유관속초세포에서는 여기서 안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잖아. 안반응 과정에서 RUBP랑 이산탄소 결합해서 3탄당 만들어진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A에서 생성되는 화합물 3탄당, B에서 생성되는 화합물 4탄당, C에서 생성되는 화합물 3탄당. 서로 같다는 얘기야. 이거 물어보는 거야. 알겠어요? C4 식물은 연육세포에서 4탄당, 유관속초세포에서 3탄당. 다음에 B에서 발생하는 광합성의 과정은 A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B에서 발생하는 광합성 과정 뭐야? 명반응. A에서는 명반응, 안반응 둘 다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됐죠? 5번에 A에서 생성된 화합물과 B에서 생성된 탄소화합물은 동일하다. A랑 B에서 생성된 탄소화합물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탄소화합물 3탄당, 4탄당 서로 다르잖아. 그러니까 얘도 잘못됐다고. 알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외울 때 좀 비교해가면서 외워주면 좋다고. 요 그림에서 알겠지? C3랑 C4의 차이, 그 다음에 C4의 여백세포랑 유관속초세포에서의 광합성 차이, 이런 거 좀 봐주면서 잘 외우라고. 알겠지? 그 다음에 서수정 1번은 진짜 틀리면 안 되는데. 그치 민정아? 틀리면 안 되는데. C3 식물은 뭐 물론 당연히 2팩 기공이 있어. 그쵸?
그렇죠? 잎에 기공이 있는 건 맞아. 근데 광합성을 하는 장소는 여육세포지. 그렇지? A 여육세포. 그 다음에 잎에 있는 기공이 열리지 않으면은 포도당을 생산하는데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흡수하지 못한다. 객관식 어렵게 된 것 같아서 이제 서술형을 좀 일부 쉽게 된 거란 말이야. 이 정도 이제 써줘야죠. 그 다음에 7번 봅시다. 자, 7번. 이것도 이제 니네 문학작품을 어떻게 엮어볼까 하다가 얘랑 한번 엮어봤어요. 만드는데 시간 되게 오래 걸렸다고.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너희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어. 이게 이제 약간 그 목동 스타일이에요. 목동에서 이런 거 되게 많이 돼. 적절한 말을 한 사람이 모두 몇 명인가.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선택지가 7개 있는데 이 중에서 모두 고르시오. 이런 느낌이죠. 자, 한 번씩 봅시다. 자, 민경이가 얘기를 했어. 가는 공간의 이동, 나는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장전지 방식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형성하고 있어요. 너네들 내가 이거 수업하면서 공간의 이동, 시선의 이동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죠? 그치? 한 번도 없어. 1번 잘못됐어요. 틀렸어. 그 다음에 이제 다은이가 얘기를 해. 가와 나 모두 대조적 의미를 갖는 시어들을 활용하여 주제를 표현하고 있어요. 자, 가의 대조적인 시어가 뭐랑 뭐예요? 가에서 대조적인 게 뭐야? 어둠, 밤. 얘네랑 뭐가 대조가 돼? 얘네랑 이제 불빛, 맞잡을 손, 작은 지붕. 얘네가 서로 대조가 되잖아. 그치? 다음에 이제 나에서 뭐랑 뭐가 대조가 되니? 나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대비, 불평하는 사람들하고 산수유나무 대비가 나타난다고 그랬어. 그치? 다음에는 맞는 말을 했어요. 자, 다음에 이제 진아가 얘기를 해. 가와 나 모두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너네가 하도 요 앞에까지만 보고 뒤에 걸 안 봐가지고 일부러 앞에 거는 맞는 말을 쓰고 뒤에 건 틀린 말을 썼어. 자, 색채적 이미지를 활용한 건 맞는데 그거를 활용해서 의지적 태도를 드러내나? 응? 아니,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 노란 좁쌀 5개 무게 그늘이다. 여기서 화자의 의지가 느껴지나? 아니잖아. 잘못됐어요. 그치? 그래서 진아도 지금 잘못된 말을 하였다. 그 다음에 혜빈이가 얘기해요. 나는 가와 달리 청자를 설정하여 말을 건네 화자의 의도를 전달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가 청자 있어 없어? 가 청자 없어요. 그치? 전부 다 독백체야. 나는 청자 있어 없어? 나는 청자 있어. 불평하는 사람들. 그래서 걔네를 청자로 설정해서 화자의 의도를 전달하고 있잖아. 어떤 의도? 산수유나무 좀 보고 배워라. 그치? 그래서 혜빈이가 맞는 말을 했다. 다음에 이제 지형이가 얘기를 해요. 가와 나 모두 시적 대상을 관조하여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찾아내고 있어요. 관조한다라는 게 뭐야? 어떤 대상을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거라고 그랬지. 그러면은 가가 관조하는 건가? 가는 그냥 자기 경험을 떠올리면서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관조하는 대상 자체가 없다고 가는. 그러면은 나는 산수유나무 관조한다고 볼 수가 있어? 없어요. 산수유나무에 대한 지금 예찬적인 태도가 나타나잖아. 관조라는 거는 어떤 대상을 관찰하면서 그 정서 같은 게 잘 나타나면 안 된다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둘 다 잘못된 거야 이거는. 다음에 채훈이가 얘기를 해요. 가와 나 모두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채훈이는 맞는 말 했어, 틀린 말 했어? 얘는 맞는 말 했죠. 유사한 통사 구조.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뭐뭐는 뭐뭐리라. 뭐뭐는 뭐뭐리라. 그치? 뭐뭐인지 뭐뭐든지 뭐뭐를 통사구조 유사하다고. 그치? 그 다음에 나도 어때요? 나도 뭐뭐 이런 거. 산수유나무가 그들 농사를 짓고 있다. 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이러면 이제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된 거 맞다고. 그치? 그리고 반복이 되면은 당연히 강조가 같이 일어나잖아. 반복의 효과가 강조잖아. 뒤에 것도 같이 맞다는 얘기죠. 알겠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혹시 이런 용어 봤을지 모르겠는데 산수유나무의 농사 얘기하면서 그 선택지에서 많이 나타나는 설명이 뭐냐면은 반복과 변주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 반복과 변주가 일어나고 있다.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변주라는 표현이 좀 낯설 수가 있어요. 자, 변주가 뭐냐면은 변주가 반복이 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기호로 표현하자면은 A가 있었는데 A가 그대로 반복이 되는 게 아니라 A 프라임 정도로 살짝 바뀌어서 나올 때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변주가 일어난다고 표현을 해. 이 부분 얘기하는 거야. 자,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산수유나무가 농사를 짓고 있다. 인데 그늘이 아니라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단어 하나가 살짝 바뀌었지? 이렇게 변주야, 변주. 알겠죠? 그러니까 산수유나무는 반복과 변주가 일어나고 있다. 맞는 말이라고. 알겠지? 다음에 이제 아진이가 얘기를 해요. 가는 일반적인 문정 성분의 배열 방식을 바꾸어 놓는 방식을 활용하여. 이걸 뭐라 그래요? 일반적인 문정 성분의 배열 방식을 뒤바꾼다. 길게 풀었었는데 이런 걸 도치라고 하잖아. 그치? 도치 활용되었고. 그 다음에 나는 참신한 발상을 통해 대상을 주관적으로 변용하여. 이거 어느 부분이라고 그랬어? 산수유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그치? 하면서 이제 주관적 변용 뜻도 알려줬죠? 화자가 자기 주관적으로 어떤 대상을 바꾸어 표현하는 거. 그래서 효과는 시의 신선한 무역. 맞지? 그러니까 지금 맞는 말하는 사람이 다은이하고 혜빈이하고 채은이하고 아진이 이렇게 4명이죠. 답 3번. 알겠지? 그래서 이거 뒤에도 이런 거 하나 더 있었는데 내가 그래도 또 이제 되게 신경을 많이 썼다고 막 해가지고 이제 너네 중에 내가 이거 대충 했다가 선생님 왜 저는 보기에서 틀린 말만 내요 할까봐 내가 이것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옳은 말을 한 사람은 뒤쪽에서 틀린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틀린 말을 한 사람은 뒤쪽에서 옳은 말을 하게끔 그런 식으로 좀 배치를 했어요. 이게 바로 배려. 이게 바로 산수유나무를 통해서 얻은 그 배려지, 배려. 알겠지? 자, 봅시다. 다음에 자, 8번 길을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길을 잃어버린 화자가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하고 연결이 되잖아. 그쵸? 그 끝에서 이제 불빛의 따뜻함을 발견하는 거니까. 다음에 2번 암담한 상황 속에서 작은 지붕들에 의해서 힘을 얻게 되는 모습을 촉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어깨를 감싸준다. 촉각적 맞지? 다음에 3번 진정으로 긍정적인 존재는 휴식을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련에 맞서 싸울 힘을 주는 것이다.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 3번도 맞는 말이지. 다음에 4번 대구적 표현을 통해 꽃과 그들이 의미적으로 대비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그늘이 일단은 좋은 의미잖아. 좋은 의미잖아요. 휴식하고 위안을 주는 거. 꽃은 부정적인 의미인가? 아니야. 꽃하고 그늘하고 둘 다 산수유나무가 만들어내는 생산물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꽃이 안 좋은 거고 그늘은 좋은 거다. 이런 건 잘못됐어요. 꽃하고 그늘하고 둘 다 좋은 의미인데 우리 같이 땅에 사는 사람들, 땅에 사는 생명체들한테는 그늘이 도움이 된다는 거지. 알겠지? 막 꽃이 뭐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아니면 뭐 그늘이 꽃보다 더 가치가 있다. 그늘하고 꽃의 뭐 가치 비교 이런 것도 하면 안 돼. 그냥 둘 다 좋은 거다 정도로만 우리가 봐둬야 돼.
자, 그러니까 8번에 4번이 잘못됐다고. 의미적으로 대비가 된다 아니에요. 둘 다 좋은 의미야. 다음에 이제 9번. 9번 답은 자, A가 뭐야?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 맥락상 뭐예요?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잖아. 불빛의 따뜻함을. 여기서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에서 큰 시련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야. 그치? 그 다음에 B. 마음의 그들이 옥말려든다고 비평하는 사람들. 이거는 뜻 여러 번 얘기했어요. 타인에 대한 배려에 인색한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자, 그러니까 답 몇 번? 5번이 되겠지. 그치? 다음 이제 10번. 미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가는 화자의 경험을 통한 깨달음의 제시가 반복되고 있고. 이 맞는 말이지 이거. 이거 설명할 때 내가 뭐라고 그랬어? 보면은 1년의 첫 번째 행하고 3년의 첫 번째 행이 화자의 경험. 그 다음에 그 밑에가 경험을 통한 깨달음. 경험. 그 다음에 경험을 통한 깨달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말이 맞아요 이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뒤에 나오는 거. 유사한 시고를 반복하여 화자에게 주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게 잘못됐잖아. 화자가 아니라 누구한테 주목할 수 있게 하는 거야? 시적 대상인 산수에 나오는. 나에서 화자는 관찰자야 관찰자. 얘는 관찰자지 무슨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란 말이야. 1번 잘못됐죠. 2번 가하나 모두 시적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시적 대상에 인격을 부여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시적 대상에 인격 부여한다는 거. 인격이라는 게 사람의 격이야. 사람의 격. 그러니까 의인법 사용됐다는 말이야. 의인법. 알겠지? 그러면은 산수유나무는 당연히 의인법 활용됐고 가에 의인법 있어? 있죠? 지붕들이 어깨를 감싸준다. 그렇지? 그래서 답이 2번이 된다는 얘기지. 알겠죠? 그 다음에 명령형 어휘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의 변화를 요구한다. 이거는 나에만 있지 불평하는 사람들한테. 가엔 없어요. 그 다음에 4번 가나 모두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을 비판하고 있다. 일단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활용은 맞아 틀려. 가랑 나 둘 다. 가는 맞아요. 가는 뭐야? 시각 촉각. 나도 시각 촉각. 그치? 무게를 이제 촉각으로 본다면은 나까지 이제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는 맞는데 문제는 이제 비판은 나에만 나타나 있다고. 가에는 따로 비판이 없어. 그 다음에 5번 가는 개인적인 경험을 성찰하여 얻은 깨달음을 독자에게 전달. 이거 맞아요. 근데 뒤쪽에 자연물의 자연물의 감정이입했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지. 산수나무 없어. 잘못됐다. 알겠지? 쉬는 시간 없어요? 왜 이렇게 쉬고 싶어 해? 너 빨리 좀 나가야 되는데? 지금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